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바둑에 쏠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은 바둑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둑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입니다. 알파고가 판단을 하고 수를 두는 바둑, 그 행위를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울 겁니다. 생각은 판단보다는 느낌과 공감이니까요. 오늘 IT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경제 위기 해법 짚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하겠다라는 것이 유력하게 예측됐는데요. 여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력이 필요해서일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갑이 닫힌 게 아니라 지갑이 텅 비었다라는 표현이 대세입니다. 소비지출 감소세,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대부분이 회계상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했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6월에 금리를 내린 후에 이 9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이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경기 부양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 금리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에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얼마 전 KDI에서는 경제 상황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청와대에서는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했습니까? 네, 한국은행도 이제 부정적인 요인 또 긍정적인 요인을 함께 거론을 했는데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이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좀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으로는 이 수출 부진 또 경제 심리 악화를 꼽았고요. 이 반면에 최근의 국제유가 반등 또 미국 경제 지표의 호전은 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금리와 가계부채 참 민감한 관계인데, 자 연말정산이 오늘로 이제 끝납니다. 작년과 같은 대란은 없었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제 지난 1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네. 이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200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요. 이 작년처럼 큰 소란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첫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환급액이 줄어든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또 그러다 보니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의료비 일부 자료 확정이 좀 늦어지면서 오차가 생긴 것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종료가 됐는데 전체적인 연말정산 환급액 작년과 비슷하다고요? 네, 지난해 연말정산의 자료를 보니까 환급자는 1,088만 1,000명, 환급액은 4조 9,133억 원이어서 한 사람당 45만 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고요. 네. 또 265만 7천 명은 2조 924억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하면서 1인당 78만 7천 원꼴로 토해냈습니다. 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서 올해 환급액 규모도 좀 비슷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72%가 평균 49만 6천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61만 7천 원을 추가로 냈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13월에 월급 노릇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나라 가계 최근 몇 년간 소비 지출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 지갑이 닫힌 게 아니라 지갑이 텅 비었다 이런 표현도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이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는 자료는 좀 나왔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가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8.8%에 달했는데요. 2003년부터 12년까지는 4.8%로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는 2.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 소득 증가세가 꺾이면서 이 가계 지출도 좀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기간 가계 지출 증가율이 9%에서 1.4%로 급락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는 이 가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오히려 높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반대가 된 건데 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만큼 이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 단지 아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이게 더 걱정인데요. 반면에 세금,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인다고요. 네, 이 가계 지출은 이 크게 소비 지출 또 이 비소비 지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분 모두 좀 증가세가 꺾이고 있긴 한데요. 이 소비 지출이 더 빠르게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 지출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6%씩 늘었는데 이 비소비 지출은 연평균 7.2%씩 늘면서 더 높은 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비소비 지출은 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과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말하는데 그만큼 이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계 지출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비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봐야 사실은 내수라든지 이런 쪽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예. 자,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에서 한 곳이 관리비 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부선 배우가 떠오르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게 좀 사실로 좀 드러난 건데 이 정부의 부패 찾기를 추진단이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외부 해배 감사가 의무화된 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9,009개 단지를 조사했더니 무려 20%에 가까운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지역별로는 강원이 37%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충북, 서울, 인천 등의 아파트 회계 처리도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회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것뿐만 아니라 관리비 횡령, 금품 수수 이런 비리들도 적발이 됐다고요. 네, 뭐 이런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좀 확인이 된 건데 그 회계 감사는 별도로 429개 단지를 좀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70%가 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이 부적정 사례가 좀 적발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금을 집행을 하면서 관리비를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승강기 교체 또 외부 도색 등의 시설물 보수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이 뇌물을 받는 등의 시기였는데 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또 수사도 함께 의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경비원분들한테 돈 걷어서 또 이 아파트 대표한테 가는 그런 뉴스도 지금 화제가 되는데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요즘 뭐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네.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 KB국민은행에 좀 이 자료를 내놨는데 지난달 2월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4.2%를 기록해서 85개월 연속 좀 상승을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4%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2011년에는 50%에도 못 미쳤으니까 5년 만에 무려 25%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이후에 반년 만에 4%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이런 추세면 조만간 80%를 좀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값이 아파트의 80% 넘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2011년에는 1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8천만 원이 다 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80%를 넘어선 곳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 서울 성북구가 대표적인데 성북구의 전세가율은 83.7%로 전국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기름 뉴타운의 한 아파트를 보니까 16층의 매매가가 4억 4,900만 원이었는데 17층의 전세가는 4억 1,000만 원으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3,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밖에 의왕과 고양 덕양구, 서울 성동구, 군포, 고양 일산 서구동도의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이 전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37.8%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9%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대포 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법안이 개정되는 거죠? 네, 그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제 오늘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포통장이나 현금 카드 거래, 또 보험 사기, 대출 사기 등으로 적발이 되면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좀 분류가 돼서 그 정보가 이 금융권에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신규 대출이 좀 거절되고 또 신용카드 유지될 수가 있고요. 새로 은행 계좌를 만들지도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문란 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의 신용평가에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범죄에 악용되거나 피해를 입으시더라도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세 당국에 적발된 불법 수입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산이네요. 네, 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423건 1,240억 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 수입을 좀 적발이 됐는데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불법 수입 적발 규모가 604억 원에 달해서 2년 만에 2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3년간 적발 물량을 보니까 중국산이 전체 70%를 차지했는데요. 이 적발 물량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이 건고추가 전체 18% 정도를 차지를 했고 마늘과 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건고추는 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관세가 높아서 몰래 들여오면 그만큼 이 시세 차익도 좀 크다고 합니다. 예, 탈세를 해서 몰래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런 걸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이런 행동도 있으니까 엄격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풀고 선물 받고 상식도 풍부해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도 한 쌍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말 쉽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어제부터 이것의 세계 최고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이것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패하면서 오늘 대국 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대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것 관련 용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관련 게임 매출이 이달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15.9% 증가했고 정통 나무로 만든 이것 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지능과 인성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교재용 단체 구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건 뭘까요? 장기 아닙니다. 체스 아닙니다. 오목 아닙니다. 예,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중점 진단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해법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봄이 성큼 와도 아직 봄이 먼 것 같은 한국 경제, 과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인가, 또 희망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나눠드렸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또 정부와 기업의 대처 방식 여러 가지들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해법과 문제점에 대한 좀 분석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박승 총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렇게 또 저희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함께 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 경제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 또 세계 경제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 이야기 총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정부가 경제가 회복 국면에 돌아설 것이다. 성장도 3% 이상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2월 말에 조사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망도 7년 만에 최악,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 지수도 100 이하, 즉 돈을 쓸 생각이 없다, 쓸 돈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전망으로 가고 있는데 총재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를 에워싼 대외 성장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안 좋고 또 저유가로 인한 우리의 여러 가지 피해, 가령 건설업이라든가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 이런 피해가 크고 산유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이렇게 성장 환경이 매우 안 좋고 네. 또 안으로는요 이게 올해 들어서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악재가 있을 것이다. 나 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작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잔뜩 끼워놨습니다. 네.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런데 아마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고 가계부채의 부담은 올해 더 무거워지고 거기다 투자, 소비, 수출 전망도 좋지 않고 여기다가 근래와서 안보 위험까지 가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방향성이 상승세보다는 하락세일 것 같다. 이런 총평이신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또 지방에서는 5월부터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이제 경제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건데 가계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총재님께서 한국 경제 위기 저성장으로 위한 성장 위기가 아니라 가계 빈혈로 인한 민생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회자가 됐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도 문제가 있고 분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고 직접적인 문제는 성장 쪽이 아니라 분배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선 성장 쪽을 보면요. 이 성장률이 지금 3% 내외에 가고 있고 기름값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가 2% 내외 이건 뭐 바람직한 수준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그 성장 지표들은 OECD 34개국 가운데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성장이 돼도 가령 3% 경제가 성장해도 그 3%가 가계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네. 가계소득은 늘지가 않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거기다가 가계부채는 쌓이고 있고 여기다가 전월세 등 주거비는 크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경기 침체라는 게 성장률이 낮아서 오는 게 아니고 네. 가계 빈혈 때문에 생기는 민생 위기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위기의 본질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즉 돈의 양이나 돈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제대로 돌고 있느냐 순환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자, 한국이 소득 분배 면에서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성장해도 그 소득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소수의 어떤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살아남는 좀 왜곡된 경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과거에는요. 기업이 돈을 벌면 국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요,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네. 외국에서 차관을 해왔고 또 은행에서 거액 융자를 해가지고 그래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국내에 지으면 고용을 주로 사람을 써서 했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고 가계 소득이 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대기업 성장이 벌은 소득 순환이 원활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1975년부터 97년까지 22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경제 성장률 8%, 가계 소득 성장률 8%, 기업 소득 성장률 8% 똑같았어요. 균형 네. 성장을 했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고르게 소득을 순환시키는 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했어요. 시장이 네. 알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거나 투자를 해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 임금은 비싸고 노조의 이 여러 가지 투쟁은 성장을 어렵게 하고 땅값 비싸고 세금 비싸고 주거비 비싸고 뭐 이래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을 국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국내 투자를 안 하고 중국에 투자하고 브라질에 투자하고 그리고 돈이 나오면 사내 유보를 해요. 네. 지금 현재 대기업이 사내 유보가 지금 뭐 600조니 700조 원이니 하는 엄청난 금액이 사내 유보로 쌓여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과거 같으면 이게 전부 투자를 하고도 모자라서 외자 도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평균으로 보면요. 최근에 이 평균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4.5%인데 가계 소득은 2%밖에 안 늘고 기업 소득은 1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벌은 돈이 네. 가계로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피가요.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머리에서 막히면 그게 뇌졸중에 걸리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이 소득 순환도 어디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가계가 일종의 뇌졸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계가 이 빈혈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가계 빈혈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제가 생산면에서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만 네. 분배면에서는 시장 실패다. 이거 경제학에서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박승 전 총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좀 덧붙인 질문인데요. 자, 뇌졸중, 가계빈혈 이렇게 좀 우리 몸에 비유해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막힌 곳 혹은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모여있는 곳들 아까 사내 유보금도 얘기하셨지만 뚫어야 되고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 다시 시장 실패다. 네. 그럴 때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네. 정부는 시장 실패,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는 정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이 소득 순환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정부가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란 첫째, 성장 과실이 기업이 벌은 돈이 가계로 순환되도록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정부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대신 투자를 해서 이것이 재정 투자입니다. 공공 투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고 복지를 늘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소득을 다시 분배를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민간 소비를 늘려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 세금이라는 공적 자금의 수요, 이를테면 공급원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법인세 때도 그랬고 이 세금을 더 거둔다라는 거 사실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참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라면 모두 싫어합니다. 모두 세금이란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금은 빼앗기는 것만이 아니라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은 돈을 내고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에게서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세금이 너무 낮아서 정부가 하는 이런 역할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GDP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죠. 이것은 18%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6%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34개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우리나라의 정부 소득 재분배 기능도 OECD 중에 꼴찌입니다. 예를 들어서 GDP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 그러니까 GDP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해서 쓰는 돈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10%인데 OECD는 그 2배가 넘는 22%가 돼가지고 이러한 그 조사가 가능한 28개국 중에 28등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국의 조세 부담률 현재 18%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부의 이러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커지고 복지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 경향인데 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1%였습니다. 네. 이것이 계속 지금 줄어가지고 지금 18%까지 내려왔는데 이와 같은 낮은 조세 부담 가지고는 경제 성장도 어렵고 복지 증진도 어렵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도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것이냐? 물론 이것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법인세라든지 고소득자의 소득세라든지 각종 자산세, 부동산 관련 자산세 그리고 서민들도 세수 증가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서 부가가치세 더 증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올리자면요. 그 일부에서는 펄쩍 뜁니다. 법인세 올리면 투자가 감소해서 성장이 줄어들 텐데 왜 올리느냐. 네네. 이런 분들은 성장 환경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업이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부족했을 때는 의자 도입도 하고 국내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인세율을 낮추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율은 최저 수준까지 갔어요. 네. 외국의 법인세율은 지금 일본, 미국, 유럽 등 대충 30% 내외입니다. 네. 법인세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22%고 실효세율은 실제 내는 세금 그러니까 네. 감면세가 많아서 실제 내는 세금은 대기업의 경우 12%가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돈을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한다 그래서 국내 투자가 줄고 그래서 성장이 훼손될 가능성은 매우 그건 낮다. 그래서 이 쌓아두는 대기업의 소득을 순환시켜서 가계 소득으로 돌려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높이는 것이 그 경제 성장 정책의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금 정책이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유보금 얘기해 주셨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저축 장려 운동이 벌어졌고요. 저축 왕도 뽑았습니다.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기업 저축도 늘려서 경제 성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 절약 운동까지 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계 소비를 늘려서 돈을 좀 쓰도록 해줘야 되고 또 기업들의 돈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반적인 경제 역할 분담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 전략 운동 그리고 저축 운동을 하고 저축 많이 한 사람에게 표창도 하고 네. 뭐 그랬어요. 네네. 그 저축 중앙위원회도 뭐 있었고 그랬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가 저축을 많이 해서 은행 예금을 하면은 그 예금을 기업 투자 자금으로 돌려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가계는 경제 성장의 소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계가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훼손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투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주도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늘리면 경제 성장이 늘어나고 네.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면 성장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가계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 경제 성장이 되는 과거 같으면 완전히 거꾸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가계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이제 대기업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네. 가계가 직접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끌고 가는 메고 가는 네. 소비 증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이 대기업 혼자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기업과 가계가 함께 성장을 이끌어가야 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기업 중심의 무게중심 이것이 이제 가계와 거의 동등해졌다. 혹은 가계의 비중이 더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논란이 됐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월급처럼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런 소비를 위한 소득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직 무리가 있겠지만 소비를 늘려 성장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지금 기본소득 보장제도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핀란드나 스위스나 뭐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나라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계빈혈 현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복지가 많이 복지 지출이 잘 돼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서 이런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핀란드에서는 모든 성인 한 사람당 매달 약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주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방향으로. 그뿐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모든 성인 한 사람 앞에 매달 280만 원씩을 나눠주는 그냥 거저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내년에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그 포퓰리즘이라도 보통 포퓰리즘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좀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뭐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청년 수당도 사실 그런 논란으로 아주 시끄러웠고요. 뭐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소비가 늘어야 경제 성장이 드는데 기업도 살고요. 예, 소비를 늘리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빈부격차를 줄여야 돼요. 네. 부자 사람들은 소득이 있어도 소비를 안 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한테 또 예를 들어 돈을 똑같은 100만 원을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부자 사람은 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축으로 들어가지만 네. 가난한 사람 거의 100% 다 씁니다. 당장 써야 하니까. 당장 써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이 많이 갈수록 소비가 늘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거예요. 네. 과거와 반대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많이 가면은 저축이 들어서 기업 투자가 줄어서 경제 성장이 안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현상이 돼. 이걸 우리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은 20년, 30년 전의 옛날 패러다임에 묶여 있어요. 지금 사고방식이. 네.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대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축은 미덕이고 소비는 뭐 어떻고 그런데. 그런데 이런 데서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소비를 늘리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비를 늘려라. 네. 그래서 소비를 늘려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우리 정부가 깊이 깨달아야 할 거는 가계 소득을 어떻게 늘려서 가계 소득을 어떻게 보호를 해서 가계 소비를 어떻게 늘 것이냐 이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정책의 핵심이 거기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무릎을 탁 치셨을 겁니다. 물론 이견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은행 박승 전 총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얘기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과거에는 왕과 귀족 혹은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게 주어져 있던 권력을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배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도 가능하겠다. 이제 소수의 경제 엘리트, 즉 대기업이나 소수의 경제 관료가 아니라 일반 가게가 경제를 주도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경제 민주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경제 민주화 아주 중요한 공약이었거든요. 총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 민주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업 경영 방식을 민주화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점하지 말고 지배 구조도 정상화하고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뭐 그런 경영 방식의 민주화가 하나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경영 과실의 그러니까 사회 환원입니다. 네. 돈을 벌으면 그 돈을 독식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주는 그 과실의 사회 환원이에요. 네. 이 사회 환원은 세금, 법인세도 포함이 됩니다. 막 기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환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나는 경영 과실의 사회 환원이다. 네. 법인세 더 내서 이 소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 의미의 경제 민주화는 어떤 정부가 되었든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네. 만일 경제 민주화를 안 하겠다고 해서 대기업이 부당행위나 반사회적 경영 방식을 하는 것을 용인해서 그것이 기업이 돈을 벌도록 하고 투자를 하도록 해서 그러한 그 기업 투자 의욕을 복돋아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경제민주화 워낙 또 큰 개념입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총재님 생생경제 고정 진행자로 모시고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될 만큼 사실 주제가 많지만 저 시간 관계상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관련된 얘기와 희망 좀 이런 것들 엿보면서 시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은행 전 총재였죠. 박승 총재와 함께했습니다. 스마트 IT 뉴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가 있죠. 오늘 스마트 IT 뉴스 특별히 김들풀 편집장,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 모셔서 이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가 회자될 정도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세기의 대결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신호대기 중에 이세돌이 이기고 있나요?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미세하게 지금 네네. 좀 앞선다, 뭐 우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국이 열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세돌 구단하고요. 네. 또 이 착수, 이게 돌을 대신 놓는 이제 이 대만계 아자왕이라는 이제 아마 6단인데. 네. 이분이 이제 대신 이제 돌을 착수를 놓는 방식이고요. 네. 근데 이 알파고는 그 구글이 인수한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재지는 영국에 있고 영국에서 이를 연산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시 대국장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 호텔에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면 그걸 대신해서 이 아마 6단이 아자왕이 대신 놓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경기가 열리기 전에는 그 바둑 대국이 열리기 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우세하다. 뭐 우주의 네. 분자 수만큼이나 많은 경우의 수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은 알파고가 이겼거든요. 어떤 방식의 네네. 프로그램입니까? 이 바둑이 좀 다른 뭐 체스랄지 아니면 다른 그 게임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컨대 이제 이런 경우죠. 보통 그 내 수마다 한 20개 정도 이제 경우가 수가 있는 그 체스하고는 달리 한 200가지 가량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연산하면은 엄청난 수의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이 알파고가 인공지능인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로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최적의 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에서 그 이제 착수를 이제 돌을 두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놀라운 게 이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가 학습을 한다. 이게 파노이 2단을 이긴 후에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을 위해서 뭐 스스로 대국을 스스로에게 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학습이라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사람이 배우는 것과는 다를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이제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지도학습이라고 있고요. 네. 사람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교과서처럼 어느 이제 자료나 데이터를 주고 이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지도학습인 거고요. 네. 비지도학습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무제한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찾고 이 패턴 중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이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 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비지도 학습 이런 형태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자, 이게 지금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대국. 과거에도 사실은 체스에서 이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사람을 이겼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대국. 이번 대국은 이제 딥블루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사실은 이겼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1997년도에 이 러시아 체스 1인자하고 이번에는 이제 하드웨어도 좀 아주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CPU,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머리로 해당되는 CPU가 1202개, 그다음에 GPU가 176개 정도 쓴 건데 네. 이게 병렬로 연결한 거거든요. 네네. 분산형 컴퓨터라는데 한 100억 원 정도의 이제 이 가치의 컴퓨터다라는 건데 네.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좀 개선해서 만든 거라서 네. 여기에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6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대국인데 사실 구글만 득보고 있는 거 아니냐, 주가도
놀랐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이 당연하죠. 인공지능 얘기 이게 새롭게 또 조명받고 있네요. 네, 이게 거의 56년도에 이제 시작돼서 60여 년이 이제 흘렀는데요. 이 네. 인공지능이 이 두 번 정도의 부침을 좀 겪었죠. 네. 80년대까지 한 번,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두 번째. 근데 2000년대 이제 중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좀 다르죠, 이번에는. 네. 그래서 많은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 오픈 API로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오픈 소스로. 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인들의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더 나오기도 하고요. 네.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제 개선되기도 해서 이번에는 좀 인공지능이 좀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끝으로 이 구글이 이렇게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 구단과 대국하는 이런 이벤트 이 목적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IBM을 넘었다. 이제 네. 우리가 인공지능 기업 대표적인 기업은 IBM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이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다 적용을 되잖아요. 특히나 네네. 구글의 이제 무인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렇죠. 뭐 지메일이랄지 각종 구글 포토 이런 서비스에 적용을 시킨다는데 이제 여기에 그 이 생산성 부분에서 이제 많이 투입을 하겠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략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이번에 큰 소득을 또 구글이 얻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7253님 4명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걷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더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박승총재님 모시고 정말 통쾌하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많은데요. 다음 주에 또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8481님은 승객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늘 고급 경제정보 감사히 듣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정답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답자는 9036님입니다. 정답 바둑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있어요. 오늘 꼭 이길 거예요. 네, 인간이 기계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